또 여러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책 보고 여름방학 특집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지고요.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휴일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먼저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책보고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사 이야기입니다. 요즘 또 연일 뉴스를 보면요. 또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오는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전에 어떤 코로나도 지나기도 했잖아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과거를 되돌아보고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항상 혼란이 있었잖아요. 혼란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를, 본질을 꿰뚫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항상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각을 또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론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도 직접 또 역사 체험을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더 특별하신 분입니다. 여행 작가이자 역사 체험 전문 여행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박광일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소개를 좀 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이렇게 박수를 받고 얼굴 눈빛을 마주 뵀던 게 정말 귀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접 신청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항상 뭐라면은 줌 강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방송은 전부 다 카메라 보고 맞아요. 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하고 같이 얼굴을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귀한 시간을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제 소개 말고 간단하게 작가님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소개해 주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책 이제 그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답사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장에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요즘 뭐 NFT다, 메타버스다 참 쫓아갈 게 많고 저는 학부모님들도 참 쫓아갈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코딩이다,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자녀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미래를 쫓아가기도 어려운데 역사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또 역사를 또 봐야 되나? 지금 우리에게 왜 또 역사가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네, 사실은 저는 뭐 역사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교 가려면 영어 수학이 좀 더 중요하고요. 국어 잘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영수가 사실 문사철에 이른바 이제 그쵸 문학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는 영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8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건천궁 경복궁 건천궁에. 근데 그 전기를 처음 봤던 게 1883년 보빙사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처음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처음 전기를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는 그때로 역사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고민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에 굉장히 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윤치호가 이제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육일준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야, 이런 선진국들은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조선에 도서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수에게. 그러니까 왕실의 규장각이라든지 각 향교라든지 서원에 있는 도서관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없었죠. 이거 차이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차이를 가지고 왔던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예, 20살이 처음이고요. 30살이 처음이고 아빠가 된 게 처음이고요. 엄마가 된 게 처음이고 아들, 딸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런 역할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처음이었으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거나 누군가 관찰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아빠 때, 저 사람은 30대 때, 저 사람은 인생의 변환기에 그런 고민을 했어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도서관을. 네. 스토리텔링이 아주 끝내주십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광일 작가님의 역사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앞에서 저기 몇 분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한테 강의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그럭저럭 하는 편인데 같이 있을 때 강의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눈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역사 좋아하는 친구, 역사 안 좋아하는 친구.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애는 역사를 좋아하고 둘째는 도대체 역사라는 걸 왜 배우느냐고. 그래서 아빠가 그걸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대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해도 보통인 거고요.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도 보통입니다. 그 상관없어요. 그냥 떡볶이 좋아하나 떡볶이 싫어하나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잘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떡볶이가 재료가 뭔지 그 다음에 어디서 파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의외로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조금 조사를 하면은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눠볼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하면은. 그래서 코리아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커피 얘기도 했지만 뭐 한글, 그 다음에 온돌, 그 다음에 아니 경상도는 왜 경상도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뭔가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우리 친구들 외국 가본 적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외국 가보신 적 있죠? 네, 요즘은 어디 가서 두유동 코리아 안 하죠. 예전에 90년대에는 우리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몰랐어요. 한국을 몰라요. 중국은 알고 일본도 아는데 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중국도 알고 그 다음에 일본도 아는데 한국을 모르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져. 그래서 그런 느낌을 냈는데 그거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랑 유럽에 갔을 때 느꼈던 게 제가 느끼는 유럽과 우리 아이가 느끼는 유럽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빠하고 얘기할 때 엄마하고 얘기할 때 조금 차이가 난다? 당연한 거예요.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어쨌든 몇 가지 이야기 중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아니 영어 한글 까만 글자 영어 코리아 뭐예요? 한국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어디서 왔을까요? 코리아. 그쵸, 고려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그 유명한 서희 아저씨인데 이 서희 아저씨가 그 얘기 꺼내던 거 아시죠? 고란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평양 이북의 땅을 모두 떼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서희가 딱 가서 단판을 짓기를, 야 너는 그렇게 감각이 없니? 자,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고구려. 그랬더니 서희가 사실은 이제 역사 기록에 안 나오는 제 이야기입니다. 야, 고려하고 고구려하고 같아? 글자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희다. 아니, 고구려랑 고려랑 이름이 다르잖아. 한 글자가 달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어받았다. 네? 이어받았다. 이어받았다? 비슷하지 않느냐? 저 같으면 일단은 비슷하다고 우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막 뒤져보니까 서희 아저씨한테 정말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 이름이 3개였어요. 고구려 이름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이름. 이 첫 번째 이름을 맞춘 분에게는 추첨하고 상관없이 저 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권. 고구려의 첫 번째 이름. 고려? 힌트는 없지. 두 글자. 틀려도 상관없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 고려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 동명. 어? 동명. 동명? 동명성왕. 그치. 동명성왕이 나라를 세우시긴 했어요. 감사해요. 조선? 조선은 한참 뒤에. 아니야, 그 전에도 있었네요. 자, 골짜기를 가리키는 낱말인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네. 고구려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저 이름 안에 있어요. 2글자. 고려? 고려? 정답. 네, 추천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네. 구루라고 사실은 나와요. 구루지만, 그러니까 구루, 그래서 홀승골 이런 표현에서 구루라고 나지만 원래 구려였어요. 그런데 구려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가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들 광활한 만주벌판 이렇게 얘기하죠? 만주벌판 없습니다. 가면 산이에요. 예, 그냥 땅이 넓어서 그렇지. 다만 요서로 넘어가면 확 펼쳐져요. 요하를 넘어가면 중국 땅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사실은 산골짜기에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려입니다. 구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이제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뭘 붙이냐면 큰 대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높을 고자를 붙여요. 우리나라가 잘났잖아.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구려가 막 쫙 퍼져나갔죠. 보통 이제 고구려, 고구리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구려가 귀찮아요. 왜? 가만히 동네 보니까 백질 몇 글자예요? 2글자. 신라 몇 글자예요? 2글자. 이제 고구려는 3글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의미가 없는 낱말이 뭐예요? 글자가 구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중앙고구려비. 예전에 지금 이제 충주고구려비라고 하는 충주까지 고구려가 영역을 확장했다고 하는 비석인데 여기에 고구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후반기의 역사에서 적어도 이 비석을 대체로 장수왕 또는 문자왕 때 세웠다라고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고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저 고려는 그냥 그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희 장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시네. 우리나라 이름하고 여기하고 고구려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선 얘기, 다른 얘기 꺼내죠. 못 꺼내다, 알았어 그러고 물러납니다. 그게 1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의 침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려인데 이 고려가 그때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교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마 이 고려에 대한 기억을 그래서 갔다 온.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거기 가니까 막 청자도 있고 그다음에 인삼도 있고 막 유명하더만. 그러니까 어디 갔다 하니까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꼬. 그래서 그냥 외국에는 꼬레로 알려졌어요. 꼬레. 이 고려 발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그 꼬레가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코리아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이름이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래서 그 코리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리아가 벌써 몇 나라를 건드렸어요? 태조의 이 왕건의 고려, 그 다음에 동명성왕의 고구려까지 같이 잡아왔으니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니 뭐 역사가 우리한테 뭐 어떤 영향을 끼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벌써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쯤 왔으면 이제 다른 나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뭐 음식 이런 것들에 한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붙이는데, 참고로 한글, 한식, 한옥 중에 다른 한이 있습니다. 한글, 한식, 한옥 중에 세 개 중에서 한자가 다른 한자가 있어요. 왜? 한글? 그쵸, 한글이에요. 네. 왜 다르죠? 순우리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그때까지 훈민정음 언문이라고 불렀던 이 글자를 제일 좋은 거는 국어라고 하고 싶었어요. 국문이라고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글자면 국문이 되죠. 국문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때 국문이라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 국어를 공부했다, 국문을 공부했다, 이거 일본어입니다. 그 당시 국어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일본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국문이라고 이름을 못 붙여요. 그럼 뭘로 하지? 처음에는 각약, 거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크다, 넓다 의미 한자가 들어가는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저건 어쩔 수 없이 지은 이름인데 뜻밖의 다른 한들하고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한지, 한옥, 그 다음에 한식, 이거는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 한자를 쓰는 한자지만 한글은 그 뒤에 글자도 봐서 사실은 한문으로 쓸 수가 없는 우리말입니다. 역시 강의 들어오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 한국, 지금 우리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대한제국? 정답. 야, 189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던 대한제국. 여기서 온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한제국은 고종이 이제 왕에서 황제로 올라가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사실은 큰 대자는 아까 뭐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는 한 글자예요. 저 한은 어디서 왔을까? 한국한? 맞아요. 한국한인데 어디서 왔을까? 고조선보다 밑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한, 진한, 변한. 사만. 삼국시대까지 사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한은 지금의 백제 땅, 진한은 신라 땅, 변한은 가야 땅이 되는데 보통은 요걸 그냥 한이라 그래요. 한. 그래서 이 한에 따는 사람들을 한족, 한민족. 저 땅 이름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사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나라 이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코리아. 한글로는 대한민국, 한국. 이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친 거죠.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쓰지 않지만
북한을 가리키는 이름이 공식 국호가 조선이죠. 그런데 조선도 생각해보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되죠. 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그러니까 1897년까지로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조선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1392년에 당연히 이걸 처음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그쵸? 그럼 태조 이성계는 또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 이름도 조선이에요. 그냥 조선.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헷갈리잖아요. 우리 조선, 그 다음에 옛날 조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뭐라고 남겨놓냐면 전부 다 옛 조선. 한자로 하면 고조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유명사처럼 고조선이 되어 버렸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 이름도 뭐예요? 조선이에요. 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한서 이런 데 보면은 조선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선 지역 사람들 상투를 틀고 그 다음에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쪼그레 앉기를 좋아하고 지금 밖에 가면 아저씨들 다 어떻게 앉아있어요? 쪼그레 앉아있죠. 이거 고구려 때부터의 전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런 기록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때는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 부여나 고구려를 얘기할 때 쓰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가리킬 때는 조선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는 역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영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통입니다. 네, 온돌. 예, 온돌인데 온돌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온돌이? 바닥 따뜻한 거, 그렇죠? 전 세계에서 바닥이 따뜻한 집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를 놓고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덜한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이제 식당이 있고 왼쪽에 식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 연구자들,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하고 답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닥이 아닌 요가 식당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요가가 우리 한국사 그 한국학 프로그램에 뭐 정치사 경제사가 있는데 요가는 없거든요. 요가는 인도 거잖아요. 우리 요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 한국 가면은 요가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이 식당이 요가 식당이에요. 요 식당. 지금은 입식 식당이 많은데 외국 애들은 특히 요즘은 아빠다리라고 그러고 예전에 양반다리라고 그랬죠. 이 다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과부자하고 또 다르긴 하죠. 양반다리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요가 식당.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은 4명을 앉혀놓으면 서로 앞으로 길게 다리를 뻗고 그러니까 앞사람 다리가 여기 오도록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불편해요. 예.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불편한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이제 불편하고 이제 밥 먹다 보면은 되게 불편하니까 뭐 어떠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양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니네 언제부터 여기 바닥에 앉아서 먹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옛날부터. 그건 물어보나 하나 대답 들으나 마나 하는 거죠. 옛날부터인데 그 옛날이 언제부터냐는 거죠. 고려? 그쵸. 그 옛날이 언제부터일까? 고려요? 자,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온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했을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저 온돌이 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건축물들을 보면 조선보다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이유는 넓은 마루를 써요. 여러분들 일본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일본 집이 한국 집보다 큽니다.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 그냥 바닥을 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온돌을 놔야 되니까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돌을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층 집을 못 져요. 집이 좁잖아요. 집이 좁고 그리고 2층을 지을 만큼의 높이가 안 나와요. 2층에 온돌을 넣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이유는 한국이 여러분들 이제 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여름이 어때요? 무지하게 더워요. 겨울은 무지하게 추워요. 그냥 춥지 않고 무지하게 추워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더운 나라가 없고 이렇게 추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동굴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참아야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 참아요. 겨울에 어떻게 해요? 겨울에 마당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아요. 여름에 한여름에 제사 지내고 장례식 치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왜? 에어컨 그리고 온돌 덕분에 이 온돌이 들어오니까 못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돌은 바닥에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마루는 위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둘을 못 붙여요. 전 세계에서 붙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온돌이 자기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온돌이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밑에 불을 떼고 얇은 돌을 깔고 그 위에 장판지를 깔아서 사람이 살게 한다. 이거 온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맞다. 틀리다. 역시 틀리다. 틀립니다. 이거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씁니다. 큰일 나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온돌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기 인사동 가서 얇은 구들장 사다가 그 위에다가 장판 깔고 그 밑에 불을 떼잖아요. 죽어. 온돌은 공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아궁이는 앞에 있고 고래라는 걸 통해서 공기가 지나가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온돌 그럼 밑에 불을 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대신 돌의 두께가 한 몇십 센치, 때에 따른 1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을 떼갖고 여기만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고구려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왜? 고구려 사람들이 왜 온돌을 개발을 했을까요? 지독하게 춥잖아요. 제가 고구려 답사를 9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도 가고 9월달에도 가고 11월달 갔는데 12월달에 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10월달 가면은 파카 들고 가야 돼요. 고구려 답사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온돌을 처음에 이제 삼국통일하고 나서 신라가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불편해. 뭐 무슨 고래 만들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북쪽 지방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려도 북쪽 지방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 때 조선이 한 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아래로. 1592년부터 98년까지 임진. 선조가 어디까지 갔어요? 남한산성. 거의 인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가잖아요. 사실은 단독으로 넘어가려다가 중국에서 넘어오지 마. 대체로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넘어오려면 200명만 데리고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주까지 갔을 때 그때 신하들이 같이 다 갔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보통 관료들이 또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서 평양, 의주 여기 가서 뭘 봤어요? 이거 봤을 거야. 야, 이거 겨울에 괜찮더라. 실제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정말 괴롭혔던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저 행주사성이 그 159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벌어진 전투거든요. 그때 왜 일본 애들이 힘을 못 쓰냐면 추워서 힘을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참아요. 벌써 몇십 년 동안 참아왔잖아요. 근데 왜군들은 한 번도 안 참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온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궁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궁궐, 경복궁 보면은 이게 임금님의 그 하루 일정이에요. 아침에 조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고 저녁에 그 신하들 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왕비한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의 자금성이 신발을 신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디로 가요? 뒷문으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정전을 포함해서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가봤지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요? 다시 앞으로 나와요. 이거 중국 거 갖다가 썼는데 요즘에 왕은 이렇게 한답디다 하고 그 경복궁을 갖다 썼는데 조선 초기는 불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온돌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사정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만춘전, 천추전에 온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령전도 온돌이 들어가 있고 교태전도 온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돌이 들어가니까 불편하잖아요. 앞에서 뒤로 못 넘어가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임진왜란 끝나고 저 경복궁은 복원을 못합니다. 나중에 고종 때 복원을 하죠. 그런데 그때 창덕궁을 중심으로 쓰게 되는데 창덕궁의 중심 건물이 바로 어디냐면 인정전, 그 다음에 선정전이에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놓여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들어가서 내려왔다면 뒤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옆으로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옆으로 물론 뒤에 지형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지형만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위치를 바꾸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만 안 바꾸고 그대로 썼던 이유가 온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던 거죠. 실제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임금이 신하들하고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신하들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임금이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인데 그 영역만 잘 지켜놓으면 되니까 굳이 남북으로 놓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임금이 만나는 지조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창덕궁이 이 경복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벌써 이제 20년 전 넘는 사진이긴 한데 이제 중국에도 이제 바닥에 온돌이 들어간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가면은 유럽이란 나라가 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도 없고요. 난방도 안 돼요.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난방을 해주라 그러는데 히터도 안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냐 그랬더니 에어컨이 없대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그 파리를 중심으로 한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에어컨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런던에 여러분들 기사 보면은 에어컨 없다고 난리 나오죠. 에어컨 없는 집이 70%예요. 근데 이번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아마 내년쯤 여행 가면 에어컨 다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 온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유럽 가면 못 참았다 그랬잖아요. 프론트로 제일 전화 많이 해요. 춥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사람들이 참는데 요즘 중국이 못 참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아마 온돌을 우리가 수출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인 옷도 그 다음에 음식도 굉장히 현대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집은 의외로 예전 고구려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아빠나 할아버지 보세요. TV 보다가 분명히 소파에 앉아있다가 한 시간 좀 지나면 바닥으로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지나면 마루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거든요. 참 그 역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진행된 게 있다면, 이제 유지된 게 있다면 변한 것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밥일 것 같습니다. 한식 상차림, 한상차림 이런 거 지금 있는데 우리 한정식 얘기하죠. 예, 저기 지금 2명 먹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밥상이 있었을까? 그렇죠. 없었어요. 일단 한정식의 테이쇼쿠, 정식이라는 말이 일본어 조어법입니다. 한식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식이라는 말도 사실은 조선 요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 한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식 정식 위에 보면 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요리도 있어요. 한식이 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민들 말고요, 귀족이나 왕 같은 높은 사람들은 1인 1상이에요. 겸상 안 합니다. 겸상을 거의 유일하게 했던 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해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할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 먹으면 싸워요. 너 요즘에 뭐 성적이 안 올라간다며? 뭐 친구는 뭐 그 다음에 용돈을 많이 쓴다더라? 싸워요. 근데 할아버지는 더럽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 누구 욕을 해요? 그치. 통하잖아요. 왜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아버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둘이는 겸상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예외에 속하고 1인 1상입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데 큰 종갓집 가면은 1인상이 한 40개 50개가 있어요. 왜냐면 손님이 40명 50명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상이 쭉 걸려있는 거를 안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게. 그래서 겸상을 한다는 게 좋다 나쁘다가 의미가 아니라 저게 우리나라 옛 전통하고는 일단 거리가 있다. 여기서 뭔가 전통대로 가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역사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쌀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다릅니다. 그쵸? 채소는 다 개량됐죠. 예. 심지어 조선시대 그 돼지하고 지금 돼지하고 달라요.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유. 젖소가 없어요. 젖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08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얼룩무늬 있는 젖소 있죠? 그 젖소가 1908년에 들어와요. 그럼 그 전에는 우유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를 낳은 암소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 먹죠. 나중에 철종이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나는 송아지 밥 안 뺏어 먹으려한다. 우유 드리지 마. 영조도 그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음식이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이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로제 떡볶이? 네, 그거를 보여주면은 예전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고, 사실은 임진왜란 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붉은색 음식을 보면 입맛이 확 돌죠. 근데 처음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붉은색을 보면은 입맛이 확 떨어졌대요. 그래서 된장 색깔 비슷하게 고추를 거무튀튀하게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이 만약에 새파래 보세요. 파워에이드처럼.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입맛 돌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음식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평야들 모습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 평야하고는 쫙 펼쳐져 있는 논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밥도 필요하지만 반찬도 필요하고 산에서 나는 목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전부 다 논으로 바뀌었어요. 일제강점기. 왜? 일본에서 쌀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밭을 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조금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디시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코스 요리가 사실은 한식을 하긴 하는데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 상이 딱 들어왔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찬이 짭조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입이 짜요. 입이 짜요. 근데 한국에 사탕수수도 안 나고 사탕무도 안 나고. 그런데 살짝 달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숭늉. 숭늉을 달다고 생각하면 어른이고요. 숭늉을 그냥 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젊은 겁니다. 저게 곡물을 계속 끓이기 때문에 곡물이 끓이면 그게 단맛이 나요. 그걸 계속 끓이면 엿이 되죠. 그러니까 저 단맛으로 사실은 약간 뭔가 그 앞에서 짰던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숭늉이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전기밥솥. 얘가 들어오면서 숭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고뇌에 빠집니다. 나의 이 짠 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갑자기 TV에서
굉장히 젊은 안성기 아저씨. 이렇게 타서 먹는 두 개를 알면은 30대 이상. 두 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30대 이하거나 외국에서 오신 분. 그쵸? 커피 믹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 개발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전기장판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건 한국입니다. 그 유학 갈 때 이렇게 전기장판 하나씩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걸 대신한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메리카노 먹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아메리카노 먹기 시작한 건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달차지근해야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둘 섞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죠.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달라진 것들도 있겠다. 지금 여러분들 한복 입은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한복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죠. 외국 나갈 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얇은 한복 하나 입고 가서 숙소에다가 트렁크 넣어놓고 그리고 한복 입고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사진 찍잖아요. 한국에서 왔는데 멋지다고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수다를 많이 들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지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 아는 얘기예요.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합쳐서, 강원도는 강릉 원주 합쳐서 뭐 이렇게 붙였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세제 남쪽을 영남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 벽골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금호라고 해서 금강 밑을 호남이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인 학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골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땅 이름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동네를 원래 동네 이름,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으로 쓰지만 원래 동네 이름은 여기 성내동이죠. 그럼 성내동 하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웬 성이 있어? 한양도성은 저쪽에 동대문, 남대문, 숙정문 있는 고기에 있는데 여기에 왜 성이 있을까? 그렇죠. 백제의 성에 대한 기억을 이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암리, 성내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죠. 잠실은 왜 잠실이에요? 누에. 그렇죠. 누에. 그래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누에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잠실이 지금의 잠실동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누에밭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북동에도 잠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명 하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나 제가 살았던 동네가 여기서 이제 강 건너인데 어디 가서 너 어디 사니 그럼 얘기하기가 싫어. 예를 들어서 동네 이름이 성북동이다 아니면은 명륜동이다 되게 있어 보이는데 저는 면목동이다 그러니까 아니 면목동 보통 면목동을 언제 쓰냐면 그 면목이라는 말은 별 낯이 없습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물어보면 면목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동대문구, 지금은 동대문구 광진구지만 그때 동대문구였어요.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동네 이름이 너무 수상하잖아요. 면목동이 왜 면목동? 그래서 이사 갔는데 중곡동이 더 이상해요. 그래서 면목동, 중곡동, 구이동 요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그 장안평 쪽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 목장을 바라보는 동네니까 면이 바라본다는 뜻이죠. 목장 동네예요. 그런데 중곡동은 뭐냐면 그 면목동과 목장 사이에 끼어 있는 동네예요.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동네. 그렇죠. 그래서 지명이 그렇게 이름이 다 붙는 거죠. 예를 들어 종로는 종각이 있어서 종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짐작하시겠지만 한양 도성의 북쪽.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는 게 되죠. 다만 성남은 성 남쪽에 있잖아요. 네. 그 성은 어떤 성일까요? 남한산 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위례성의 성안인 것처럼
거기는 남한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옛 동네를 여기가 이 동네가 조선시대 중요한 동네였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성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예전에 여기가 중요한 고을입니다. 근데 성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군산 같은데 새로 만들어진 도시. 성을 쌓기 전에 성을 쌓았던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1908년부터 12년 사이 일제강점기에 성을 다 헙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읍성을. 그래서 성에 대한 이름만 기억만 남아 있어서 그게 동네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는 여기 성을 안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동 같은 경우도 큰 절, 여기 바로 세조때 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각사가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를 답사를 갔을 때 제일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동네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기서부터 찾아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펴보면 답사 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 유적이 어떻게 있고 뭐가 있고가 다 나오는 거죠. 자, 뭐 북촌은 서울 북쪽에 있는 동네고요. 자, 이제 사실 오늘 핵심은 이 내용인데 그렇다면 역사가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책 다음에 썼던 책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답사기 상해에서부터 충칭까지 쭉 임시정부의 여정을 따라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요인들이 활동했던 그 내력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울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거기서 희망을 얻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묻고 싶었던 게 있죠. 그들에게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공식 이름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 이거를 묻고 싶었는데 쭉 따라가는 일정이죠. 그래서 한번 한 14일, 15일 정도 걸립니다. 한번 쭉 그냥 평범한 속도로 가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2개 정도로 잘라서 창사 또는 전장이 이제 그 진강이라는 곳인데 남경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잘라서 이렇게 가는 편인데 관련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지 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4명의 사람이 있고 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이름이 적혀 있기를 최줄래 무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줄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쵸. 네, 잘 보시면 최줄래라는 분을 모르겠지만 남편 김구 선생님의 사모님 부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저 4명의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되죠. 중절모를 쓰신 분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광락원 선생 시어머님에서 김구 선생 어머니. 그 다음에 큰아들 인, 둘째 아들 신입니다. 자, 그런데 최줄래 선생이 저 무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배경은 저 둘째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둘째를 낳을 때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계속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광락원 선생님 시어머니가 매번 와서 이제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죠. 백범일지를 보면 부부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은 어머니는 항상 누구 편을 든다? 며느리 편을 들었다. 제가 보기엔 며느리 편 들어야 돼요. 김구 선생은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편하죠. 누가 오든지. 그래서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내려간다고 따뜻한 물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비뼈 일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항력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바로 폐렴입니다. 지금은 폐렴 쉽게 고칩니다. 뭐가 있어서요? 항생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지만 이 큰아들 인을 20살이 넘었을 때 충칭해서 항생제가 없어서 잃습니다. 임시정부 안에 항생제가 있었는데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주석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순서를 지키다 보니까 그 항생제 순서가 되지 못해서 큰아들 인은 젊은 나이에 중국 이영 만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이 상해 시기에 그 항생제가 얼마나 귀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마침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저쪽에
예, 그 홍구고 안에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폐병을 치료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게 됐는데 문제는 가게 됐는데 거기가 조계지 밖이어서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김구 선생은 잡히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나가서 부인은 부인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대로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 민망했죠. 안타깝고 민망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나한테 너무 속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장례식을 안 치르려고 했습니다. 초촐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선생님 독립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바라볼 때 그 부인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분이 나서지 못했을 뿐이지 나선 건 가족 대표로 남자가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시일반 모아서 장례식을 치르고 묘비를 세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묘비를 세운 곳은 가족이 모여있다는 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프랑스 조계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뒤에 깃발이 프랑스 깃발. 공동묘지를 지금도 그 흔적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석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면 리을 니은 니은 해 디귿달 치읓 지읒 날 남 그 다음에 쭉 해서 비읍 기읍날 그 다음에 기억날 기억달 기억날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원래 저 자리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저기다가 적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는 숫자예요. 저 글자가 어떤 숫자를 가리킬까요? 참고로 한국에서 유치원을 정식으로 이수한 분이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인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국인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한국인이면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 숫자 리을 니은 니은 저 네 글자만 먼저 숫자. 자, 저걸 맞춘 분에게는 역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리을 1888년. 아니에요. 어떻게? 리엘이 네 번째고 어떻게 네 번째? 가나다라. 네. 맞았습니다. 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면 리을이 네 번째죠. 4222년 디귿달 3월 19일 태어났고 그 다음에 비읍해 6년 1월 1일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22 뭘까요? 단기. 그렇죠. 기원전 2333년을 더하면 나타나는 단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880 몇 년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김구 선생의 부인이었던 최줄래 선생이 태어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가 굉장히 희한해요. 4222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1, 2, 3, 4, 5, 6 6으로 돌아갔어요. 6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4000이라는 숫자 우리가 보통 외국한테 자랑할 때 뭐 얘기하면 우리 반만년의 역사야. 그래서 중국하고 이집트 사람한테 좀 밀려요. 얘네들 역사 길어. 막 이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만나면 야 니네 역사 시작한 지 1000년밖에 안 됐다며. 막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별로 도움이 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 4000년이 넘는 역사는 굉장히 소중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6으로 바꿨어요. 왜 6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그 앞에 있는 네 글자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4222라고 하는 숫자, 4000이 넘는 숫자만큼 그거보다 더 귀한 우리는 새로운 역사 1, 2, 3, 4, 5, 6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아마 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1919년을 가리킬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임시헌장이죠. 나중에 헌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헌법을 6번에 걸쳐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4,000년 동안 왕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영상군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중종이 들어갈지언정 왕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을 누가 버려요?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국민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만들어가는 나라다? 백성. 예,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누구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 게 아니라 우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역사가 단절되는 것 같지만 그 전통은 이어가되 이제 통치자는 사라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왕을 금방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저렇게 지금 아직 순종이 살아있어요. 1926년까지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 1919년에 왕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이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사실은 한국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유진초이의 배경이 됐던 인물은 최재형이 될 수도 있고 황기한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이라면 러시아에서, 황기한 선생이라면 미국에서. 근데 유진초이는 거기 보면 미국인으로 나오죠. 예,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활동하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만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 근데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서 미국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하고 중국에 가 있던 교포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러시아인인가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 결혼해서 그들은 베트남인이면서 한국인, 캄보디아인이면서 한국인이 되는 거죠. 이제 역사에서 한때는 경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을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의병들의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잡혀와 있는 사진. 근데 활동하는 사진을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은 저 사진의 원본은 이 사진입니다. 저 사진 프레드릭 맥켄지라고 하는 데일리 메일의 영국 기자가 양평에서 찍었어요. 이 사람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조선을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의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병을 취재하러 제천에 갔다가 제천에 있는 의병들이 모두 일본군에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돌아오다가 양평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평에서, 지평하면 유명한 건 막걸리, 그렇죠. 느낌만 기억하시겠죠? 거기서 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길 수는 없지만 노예 상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날 막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그게 책에 몇십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맥켄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뒷산으로 훈련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카메라를 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포즈 한번 취해 주십시오 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영국인 맥켄지입니다. 한국사? 한국인들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거죠. 양화진 가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선교사들의 묘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헐버트 박사,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베델, 영국인이고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들의 독립운동의 내력을 살펴보면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지간한 독립운동가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도 한국의 양아지. 베델 역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결국은 일찍 죽게 됐을 때 역시 양아지에 묻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역사인가요? 한국의 역사? 그렇죠. 둘 다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역사에서 가져야 될 가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느낌이죠. 앞에 일시정부 요인들 가운데 김구 선생을 포함해서 맨 왼쪽에 신익희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항구 선생이라든지 황학수 선생, 김붕준 선생 이런 분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 저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동 저자인 최태성 선생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저 자리에 갔을 때 거기까지 갈 때 독립운동가들의 내력을 다 살펴보았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섰던 그 자리에 내가 선다라는 것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 온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 그래서 나는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으시면 대단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하나도 저와 연관이 안 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참 우리 삶과 연결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진 것 같고요.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저도 참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네, 시험만 안 보면 역사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시험을 덜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었다면 이렇게 재밌는지 아셨어요? 사실은 역사 선생님 대부분이 정말 재밌게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진도 빼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굉장히 죄송한 부분. 네. 역사 교육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사실은 또 한국사가 너무 한국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가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서야 사실 책을 읽으면서 역사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키니까. 어른이 되신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역사라는 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둘 다의 역사라는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을 바쳤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게 나아갈 방향이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미얀마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태도를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역사와 함께 가는 어떤 행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뭔가 좀 이게 내 행동이 역사적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것도 보이고요. 너무 기특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나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죠.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요 역사 교육에 대해서 또 좀 교육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찌 됐든 초등 교육 과정에도 또 있잖아요. 역사 교육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만화삼국지를 초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참 잘 남아요. 만화로 교육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는 일종의 낱말 싸움이에요. 네. 용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리아라는 낱말을 던졌을 때 거기 코리아에서 3가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100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낱말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코리아를 알았으면 조선 알고 싶고, 조선 알고 싶으면 다시 신라나 백제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재미예요. 이거 나 재밌었어. 맞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때, 너는 그런 것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려운 책은 피하는 게 좋고요. 쉬운 책, 재밌는 책. 그러다가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어려워지는데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는 재미없는 시기를 넘겨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넘어가는 순간, 물론 중고등학교도 다른 역사책을 보면서 재밌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시기,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갈 즈음에 다시 역사를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죠. 재밌었어. 이 기억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또 큽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에는 재미를 붙이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르치지 마세요. 혹시 반성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산 같은 영화를 하면서 재밌었지 끝이에요. 그 혹시 기억에 나는 게 뭐니? 요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리더십을 느꼈어? 판옥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 채울 수 없어 그 질문. 그렇죠. 와키 작가 야수하루의 정책은 저희 작전은 오락가고다. 의의는 뭐야?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상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진짜로 서로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확인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여행 가면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고 그냥 보여주는데 엄마 아빠의 오해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 첨성대를 보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거는 신라시대 선덕여행 때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로 추정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그 경주여행 갔다 오면 까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텍스트로 보죠. 아이들은 화면을 스캔합니다. 스캔한 화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하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텍스트로 물어봤는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화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행은 가서 맛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또 주변에 놀이시설 조그만 거 있으면 같이 하고 그냥 그러고 갔다 오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기억도 굉장히 화면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가서 뭔가 역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그래서 꺼냈던 겁니다. 사실 내용은 저희가 다 기억하고 그죠? 오늘 기억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근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참 예민한 질문을 하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도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최근에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들이 비교적 잘 다루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요즘은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역사 왜곡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일으키는 역사 왜곡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쪽 나라에서는 몰라서 하는데 약간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두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뭐 저쪽에 뭐 어쨌든 동해 건너,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압록강 건너에 있는 나라인데 잘은 몰라요. 이제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고모 보고 우리 고모가 아니라 자기네 고모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고모인데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 고모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는 지금 뭔 작업을 해왔냐면 족보를 지금 위조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누가 이겨요?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이겨요. 우리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감적으로 저게 우리 땅인데 저게 우리 역사인데 아는데 따로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동해 영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여행이 참 값진 거잖아요. 화면으로 기억하는 것들. 네. 그래서 직접 역사 체험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는 역사 체험 전문 여행사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23년 됐습니다. 23년이나 죄송합니다. 역사 저희 체험 알고시죠. 전문 여행사는 어떤 것이면서 또 먼저 여행사에 대한 소개도 조금 부탁해 드릴게요. 많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그 집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6명, 8명 모아서 하는 거 그거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이야기라고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EBS랑 그 브랜드를 해서 EBS 한국스탄방이라는 팀 그 회사도 같이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처음 시작은 어린이들하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어른들하고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9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어른들은 역사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경복궁을 갔다 오고 박물관을 갔다 온 게 의외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이 다 역사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홀대받는 사학과를 저희는 최고 우선으로 사학과십니까? 그럼 먼저 채용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취업으로 연계도 해주시네요. 원래 이제 그 사학과는 봄, 가을로 답사를 가잖아요. 네. 그 답사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역사 회사를 만들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제 의도하기보다는 어떤 사회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 같은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없죠. 네, 네. 전적으로. 회사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제일 중요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저 역사 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시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궁금한 점 있으셨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면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막힘없이 질문하신 거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 공부에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바로 이제 일전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늘 이제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역사를 교훈 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공부는 지식이 쌓여서 교훈으로 전화되는 거는 자기의 경험하고 맞물려요. 그런데 교훈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쌀을 가지고 밥만 먹어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루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리조또를 만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뻥튀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그거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쌀은 밥이야 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들을 알아가다 보면 재밌네, 신기하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알아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들이 뭐 배우고 왔어 그러면 무조건 칭찬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 다른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네, 저희 혹시 체험 중에서 동북아사랑 관련된 체험도 혹시 있을까요? 동북아 역사랑 네. 사실은 따로 그 동북아 역사랑 관련된 체험은 없고요. 근현대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의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고구려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정도가 현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영역과 나라가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역사 영역과 지금의 나라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역사 연구자들 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신데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의 최전성기의 영역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때가 가장 넓었다고 볼 수가 있고 몽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체의 한 9대륙의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실은 중국은 지금이 가장 넓어요. 중국은 몽골을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에게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진족이 아니었으면 위구르나 티벳은 전부 다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게 여진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게 현대 중국으로 넘어온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봤더니 지구가 7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저게 우리 영토였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게 우리 역사였어 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또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가 다릅니다. 유럽은 한 사람 이름이 3개 국어로 나오잖아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때에 따라서 이탈리아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몽블랑, 몬테비앙코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은 역사가 그러니까 서로 어떤 나라 거라고 하기 애매한 공통되는 역사가 많은데 이 아시아가 굉장히 독특해요. 특히 3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영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영국이 한 3나라, 4나라잖아요. 지금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뭐 에일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쨌든 브리튼 섬이라고 묶어놓고 한 나라라고 보고 있으니 일본만 해도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홋카이도 정도와 그러니까 북혼슈 정도가 사실은 아이누의 거주지여서 좀 차이가 나지만 아주 특이한 사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래서 좀 역사를 좀 넓게 그리고 이제 영역하고 굳이 계속 겹쳐서 보기보다는 좀 떨어뜨려서 보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들 왜 제 눈을 피하세요? 네. 네,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뭐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그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렇게 친해지면 좋을까 해서 나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네. 1학년의 역사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잖아요. 또 서울 근처 경기도에 사시는 건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엄마 아빠들이 일요일 날 예를 들어 박물관을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린이 박물관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박물관이 보통 5살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되어 있고 거기서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봅니다. 그림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실 때 그게 만약에 예약이 어렵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협상을 하세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박물관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림 한 장만 그리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지만 가까운 한성백지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뭐 전쟁기념관, 뭐 수많은 지금 서울에만 박물관 어린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 김에 옆에 구경도 하시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위치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지금 최근에 광화문광장 열었으니까 거기에 그냥 쭉 걸어보면서, 또 뮤지컬 같은 거 혹시 세종문화회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예약을 하거나, 서울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면 놀이처럼, 여행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 관련된 책을 쓰기는 했습니다. 아빠의 답사혁명이라는 책을 쓰긴 했는데, 거기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매주 어디를 놀러 가야 될지 모르면,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일정을 짜면 서울 근처에 한 4, 50군데 뽑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매주 놀러 가는 일정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암사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몽천도성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면 국립중앙박물관 잠깐 들렀다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근현대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힘내십시오. 벌써 그런 생각 가지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역사를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벌써 50%는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50% 나머지는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적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고학년 됐을 때, 한 4학년, 5학년 됐을 때 가능하다면 한번 작업을 해보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내력에 대해서 그걸 쭉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뭐 학교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약간 부모님의 협동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아웃풋 같은 걸 내봐야 되는 거. 그렇죠. 성과물이 나면은 굉장히 또 뿌듯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도에, 서울 지도에 박물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가지고 갔다 온 데를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꼬부기 옷을 입었는데 포켓몬스터처럼 거기다가 하나씩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켓몬 다 잡아오잖아요, 우리. 네, 잡아온 것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가본 데가 몇 군데, 다 갔는데 창경궁 나갔네? 그럼 창경궁. 다 갔는데 예를 들어 서울역사박물관 나갔네? 그럼 서울역사박물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참 서울에는 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울 경기권 외의 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방학 때 서울로 많이들 맞아요. 올라오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공부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서울이 50 정도고, 나머지가 다 합쳐야 5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서울 경기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요즘에 참 논란이 되는 문해력 부분이죠. 근데 일단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든지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라, 요거는 요런 부분은 좋은데 요런 부분은 안 좋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세대와 우리 지금 아이 세대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주로 텍스트로 읽고 또 긴 강의를 들었다면은, 지금은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도, 심지어는 지금 유튜브가 길잖아요. 틱톡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짧은 것들의 인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익숙해지는 거는 그 과정이 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됐을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텍스트 부분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텍스트 부분을 걸릴 때 사실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글로 된 책으로 넘어가야 되느냐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걸 제안을 해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걸 선택해 주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역사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만화로 접근이 됐을 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지만 만화로 접근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텍스트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오히려 역사책보다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텍스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역사 텍스트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설을 못 읽어요. 정말요? 네, 너무 진행이 느려요. 지금 범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범인이 처음에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넘어오니까 범인이 아니래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했는데 범인이 아니래요. 근데 역사는 다 스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 이기거든요. 이기는 거 다 알고 노량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을 통해서 이제 쭉 훔쳐가는데 저는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이 보면은 막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효과를 썼다기보다는 이야기 자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납득을 되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힘이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역사 전공자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역사가 그런 이야기의 소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영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동화책으로 넘어가셔서 그 동화책을 읽다가 다시 뭔가 또 픽션보다는 논픽션을 읽고 싶다 그러면 역사로 넘어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집중이 잘 됐던 이유가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작업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최근에 역사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걱정을 제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다 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점에 가라는 거예요. 서점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쭉 있는 제목을 보는 것과 표지를 펼쳐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펼쳐보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씩 쭉 보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공부가 다 되는 거고 이게 벌써 격차를 크게 벌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다 검색을 해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직접 도서관에서 또는 서점에서 보는 것과는 금방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책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분간은 종말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 뭐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결국 저도 접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읽고 나서 야 500페이지짜리를 내가 드디어 읽었어. 뭐 이런 어떤 성취감. 그 다음에 때에 따른 줄긋고 아무리 거기다 텍스트를 적어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메모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책이 주는 그 손으로 넘기는 질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책은 당분간 살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 전자책은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렇죠. 네. 네,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